이것도 좀 특이했는데 지금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매크로하게 답은 인생은 다 운빨이야. 이거 하나 드렸고 네. 마음도 좀 편해지시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는 대부분 학교를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진학했을 때 그걸 많이들 꼽으셔서 네. 그걸 여쭤본 거고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 솔직히 잘 안 떠올랐는데 굉장히 중요도를 높이 생각해 주신 파트가 네네. 뱃속 10개월. 아, 네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운빨이 이렇게 중요하고 불평등이 이렇게 있는데 네. 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도우면 좋을까? 음. 근데 우리 경제학자들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 언제 도와야지 제일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높을까? 네. 이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예. 이제 정부의 각종 그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경제학의 지난 20년이 그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 네. 그러니까 신뢰성 혁명이 있었어요. 예. 그 막 경제학에서도 막 공대처럼 실험하고요. 예. 우리나라 왜 우리 코로나 백신 실험하듯이 예. 경제학에서 이제 진짜로 뭐 사람들한테 뭐 복지제도를 줘보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실험하면서 진짜로 이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해내서 언제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높은가 봤더니 이게 뱃속 10개월, 그 다음에 아주 어릴 때, 예.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밝혀내고 나니까, 예. 이게 사실 생물학적으로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 예. 뇌가 말랑말랑해야지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지점토가 굳기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40살, 30살 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백날 줘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해도 이게 안 되는 이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이거의 첫 번째 연구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의심은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는 예. 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도 좀 알았죠. 네. 그래갖고 대교가 중요해. 예. 이런 얘기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있었는데 네. 이게 과학적 증거로 밝혀진 거가 불과 20년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그 첫 번째 키 연구가요. 네.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스페인 독감 네. 대유행 그거 연구한 거였어요. 예. 스페인 독감 대유행 때 은근히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는 다 노인들 위주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때 당시는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그다음에 7, 80대 이렇게 네. 두 군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임신했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마침 그 시기에 임신했던 사람들과 그 앞뒤 사람들도 비교하고 예. 코로나가 또 특별히 많이 전염돼서 더 힘들었던 지역과 좀 그렇지 않은 지역도 비교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코로나 시절에 엄마가 코로나 걸려서 고생한 아이들이 나중에 그 당시에 죽을 확률도 높지만 예. 나중에 살아남아도 장애가 될 확률 뭐 이제 소득, 네, 그다음 진학률, 교육연화, 예. 진학률 이런 거 다 한참 10% 이상 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태교가 엄마 뱃속이 굉장히 중요하네 예. 이런 사실을 알아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연구 중에 가장 기억 많이 남는 거는요. 우리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내가 뱃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연구를 제 친구들이 했어요. 예.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예. 제 박사학위 동기들이거든요. 예. 친구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내가 임신했어요. 제가 엄마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있고 제 애가 임신한 애가 있잖아요. 임신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엄마가 내가 임신했을 때 돌아가신 경우 네. 그거랑 내가 애를 낳자마자 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경우 네. 요 경우랑 비교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 한 끗 차이인데 예.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요. 근데 내가 낳은 아이가 예. 나중에 성장할 때 예. ADHD 걸릴 확률이 25% 상승. 그 아이가 그 어른이 됐을 때 우울증 약을 복용할 확률이 10% 상승. 근데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 돌아가시는 정도의 굉장한 슬픔은 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우울증 확률을 10% 올린다고? 예.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정도가 사실 이제 작은 슬픔은 아니지만, 작은 예.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막 그 어려움이 우리 자식한테까지도 전달된다? 저는 사실 그거에 좀 많이 충격받았고요. 예. 우리 그 임산부들을 도와야 되는 다양한 이제 큰 다양한 방법으로 거들. 네. 도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드리면서 저는 참 많은 분야의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주 작게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멘탈 케어도 되는 지침도 있고 네네. 또 조금 더 넓히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어떤 접근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런 내용들. 네네. 그리고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주류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납세에 대한 의무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들, 네네. 그리고 좀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부양하는데 적극적 복지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네. 그런 부분들에도 좀 찬성하는 네.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 금서를 전하면 네네. 엄마 이거 다 운이고 이거 아무 관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책에는 없지만 네. 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네네. 교수님은 살면서 친구한테는 영향을 안 받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멘토링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은 다 교수님도 멀리 계시지 부모님하고는 맨날 오락되면 싸워가지고 네네. 소통 잘 안 하지 네네. 늘 친구였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때 저 정도 되는 성적인 친구 하나 있었고 네. 그 친구랑 이제 선의의 경쟁하면서 야 너 열심히 네. 해야지 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사실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요? 네. 오. 제 지도 교수가 왜 친구냐면요. 네. 3살 많아요, 저보다. 외국은 뭐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친구죠. 네. 처음에는 이제 사제지간이었는데, 네. 이게 뭐, 제가 박사 받은 지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맨날 뭐 같이 네. 놀러 연구하러 다니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친구가 되는데, 네. 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게 뭐,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제 바라보는 자세라든지, 네. 뭐, 저랑 저의 지도 교수는 정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개인의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비슷해갖고 그렇게 되죠. 맨날 미국 대통령 욕하면서 같이 친구를 했는데 네. 뭐 경제학에 사실은 친구 관련된 연구도 많습니다. 있어요? 오. 네네. 좀 소개를 좀 네, 좀 드릴까요? 해주실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책에는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책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제가 못 봤는데. 책에 5장인가 6장인 친구입니다. 뭐였죠? 그거 저 기억이 안 나네. 친구의 효과인데요. 그 룸메이트. 룸메이트. 네네. 룸메이트 연구. 성적 비슷해지고 달라진 그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거, 거죠? 네네네. 전 룸메이트는 저 찐친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어쩌다 같이 거주하는 사람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왜냐하면 룸메이트 개념이 저희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룸메이트라고 다 친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어야지 친구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룸메이트 친구가 은근히 미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빌 게이츠의 동업자들 다 빌 게이츠의 그렇네요. 하버드 대학교 그 룸메이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네. 룸메이트들이었잖아요. 둘 다 룸메이트들이네. 뭐 그랬는데 걔네들이 페이스북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맨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 계정을 해킹해서 예. 하버드 대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네. 그 여학생들 그 얼굴 품평하는 그거 만들어 놓은 게 페이스북의 시초라고 예, 그렇죠. 퇴학당할 뻔했대요. 예. 어쨌거나 근데 룸메이트가 되면은 이제 친구가 될 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네. 뭐 이제 경제학의 연구에서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이용해서 친구 될 확률을 먼저 이제 측정하고 그랬을 때 성적이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요. 성적 연구도 있지만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성적 그다음에 마약할 확률, 술 담배 할 확률, 심지어요 섹스 횟수까지. 이거 얘기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네. 뭐 섹스 횟수까지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성적에 대해서는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디를 만나는 게
저는 같은 상위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상위권 만나는 게 네. 상위권들한테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 그러면 이 최하위권은 누가 제일 도움이 됐을까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저는 사실 그 다음 질문이 그거 관련된 거였거든요. 네. 하위권은 윗사람을 만나면 일견 네.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자꾸 인커리지 할 것 같은데 네. 낙담을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갖고 하위권은 하위권 만나면 별론데 예. 하위권은 중위권 만나면 오히려 괜찮아지고 상위권 네. 만나면 안 되고. 오히려 안 네. 되고. 네. 그래서 친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정답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맞는 친구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라는 것도 인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네. 참 책에서 많은 것들을 그런 걸 또 알게 됩니다. 네네. 자, 자연스럽게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네네. 방금 말씀 주셨던 하위권 학생은 상위권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그걸 화두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양극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네. 아까 우리는 성적 가지고 친구하고 성적 그 관계 가지고 얘기를 나눴지만 네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양극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네.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제 소견은요. 양극화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네. 제 예전에 제가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예전 직장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자 어떻게 보면 윗분이죠. 네네. KDA 원장 하셨던 분 한 분이 네네. 경제하려는 의지 이 단어를 많이 저에게 주입시켜 주셨어요. 경제하려는 의지. 네. 뭔가요? 뭐냐면 네. 자꾸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본인이 투자 활동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하면서 네. 이런 뭐 창의력도 발휘하고 기업가 정신도 발휘하는 거 이런 걸 경제하는 의지라고 통칭하셨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경제하려는 의지가 네.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면 꺾여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 이유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쟤처럼 집장만 하고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가게 문 닫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할 텐데 야, 내 당대에 쟤는 못 따라잡는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 분께서는 네네. 분야가 이런 쪽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네네. 금융하고 통계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거는 안 보여주셨고요. 저에게 그렇다니까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양극화 심한 거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IMF 전에는요, 그 양극화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잘하면서 네. 그러면서 비교적 그 평등하게 성장한 완전 모범 국가였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0%와 네.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 받으면 네. 상위 10%가 10% 그렇죠. 가져가고 하위 50%가 50% 가져가겠죠.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정도 보면요, 여기 X축에 연도가 있고요, 네. Y축이 퍼센트 가져가는 건데 네. 상위 10%가 90년대, 98년 이전에는요 한 30% 초반, 네. 32%, 33% 이렇게 가져갔고요. 예. 하위 50%도 한 20 몇 퍼센트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데 하위권은 계속 추락하면서 지금은 이제 15% 정도 가져가고요. 네. 상위 10%가 지금은 이제 48% 이 정도 47%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확연한 수치가 뭐 원래 조금씩 좀 나빠지긴 했지만 특별히 많이 나빠진 게 이제 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네.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잖아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뻔하죠, 뭐. IMF 외환. IMF 외환위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정규직, 비정규직이 딱 갈리기 시작하고 상위 10%는 뭐 100% 정규직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양극화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요건데 상위 10%보다 더 큰 거는요. 네. 상위 1%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예.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의 변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상위 1%나 상위 10%가 더 많이 버냐, 더 적게 버냐, 이제 네. 요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요 아까 오렌지색이 상위 10% 점유율의 변화고 예. 요 초록색이 이제 상위 1%의 점유율의 변화인데 항상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10%와 1%가
점점 더 많이 번다. 예. 이제 이런 건데 특별히 상위 1%가 장난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증가하네요.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인데 야, 그럼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냐? 예. 그렇지도 않아요. 예. 미국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게 큰 변화 없는 왔다 갔다 거리는. 예,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네요. 그렇죠. 예. 일본이랑 프랑스는요 거의 늘 마이너스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평등한 사회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점점 더 승자 독식 사회화 되는 거죠. 예. 더 많이 벌던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버는 약간 예. 이제 이런 형태로 가서 이렇게 이제 불평등한 그 소득 구조 예. 이게 더 강화되는데 예. 저는 이렇게 강화되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예. 이게 우리나라 결국은 의대 광풍의 원인 아주 극단적인 그 교육 과열의 원인인데 이걸 네. 이제 더 기름을 껴지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천반은 네네. 상당히 많이 미국 제도를 차용해 왔었고 네네. 초창기 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그 정부의 조직도를 보면 네네.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 비슷하죠.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것도 많이 쫓아갔는데 네네. 지금 가만히 보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보다 이렇게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곳은 없는데 우린 원인이 뭐에 있을까요? 일단은 상위 10%와 하위 50%는 산업 구조라고 저는 보고 네.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상생하자 그러면서 야, 너 열심히 나눠. 근데 물론 뭐 그게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노베이션이 어디서 다 일어나고 있냐면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이제 작은 기업들은 사양 산업인 경우가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요. 이게 이쪽의 격차가 줄어들려면은 이제 소부장 아주 작지만 굉장히 이제 탄탄한 기업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상위 10% 점유율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상위 1%는요 주로 누가 많냐 하면요 네. 의사 많아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대기업은 임원들, 임원. 네. 대기업 임원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 상속자들. 상속자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를 막 억지로 깎아라 이거는 약간 하수의 전략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중에서도요 지나치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버는 의사들 중에서요 네. 막 실손보험 이런 거 빼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이제 그거는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미용 성형의 시장을 너무 열어놔서 이런 격차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 의료는 올려주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제재도 좀 하고 이런 네. 필요가 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 살아야죠. 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네. 마지막으로는 좀 한국 전반적인 상황을 지표로 한번 살펴봐 주셨고 네네. 앞부분에는 이제 좀 마이크로하게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가지고 고찰을 해 주셨는데요. 뭐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 여쭤볼게요.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한국 상황들이 뭐 획일적인 가치관 이러니까 당연히 그것만 쳐다보게 되는 사회 구조가 된 거고 네. 또 학벌주의, 양극화 심화 뭐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뭐 다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너무 이 복잡한 실타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걸 들으려고 모셨는데 이럴 수가. 제가 그리고 네네. 저는 아직도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발주하는 정부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많이 뭐 작업을 참여합니다. 네네. 그런데 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에서는 네네. 그 어떤 그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자신의 그 리더십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법이 있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얽힌 이 엄청난 실타래를 야 이렇게 해 하면 그걸 억지로라도 풀고 일부라도 해결이 됐었어요. 네. 어떤 파트든 간에. 네네네. 경제 발달이든 뭐 아니면 외화 벌이든 뭐가요? 네. 예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사교육 그만해. 그렇죠. 시진핑이 그만해. 따라서 그런 거랑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교육이 근절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많이 잦아든 건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학들한테 사교육 근절과 함께 대학 정원 늘려 하니까 조금 더 완충지대가 생겼던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 어느 분이 국무총리가 되던 교육부 장관이 되던 기재부 장관이 되던 어렵죠.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닌가가 솔직히 제가 정부 옆에서 지난주도 뭐 보고서 뭐 관련해서 발표하러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서 보고서는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거 할 수 있나? 속으로 그 생각만 많이 들어요. 네. 외국에서 수많은 개도국도 가보셨고 또 홍콩 과기대 근무도 하셨고 네.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사셨는데 네네. 사회가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은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국가에서는 어렵죠. 아, 그런데요. 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민주주의 절차 하에서 그 절차를 잘 잘 따르면서 뭔가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예.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 1년 단위로 보면은 아, 야,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렇지만 조금 더 길게 시계를 보면은 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좋은 점 좋게 변한 것도 있고 나쁘게 변한 것도 굉장히 있죠. 많지만 예. 이 변화가 어쨌든 간에 쌓이다 보면은 꽤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그런 점에서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야 이렇게 양극화 진행되는데 양극화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고 있네 이런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고 작은 변화를 조금씩 열심히 만들어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돌이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요즘은 아예 이런 정책적 이슈, 정치적 이슈에 등을 돌리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은데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관심을 둬야 나쁜 짓도 못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조금씩 서서히지만 네.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전 듭니다. 당도 바꿔서 찍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저는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해성사 한번 했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인지 그 얘기하면 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유추하니까 한번 노선을 바꿨습니다. 네.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네. 그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네. 저도 뭐 학교 선배님이든 또 옛날 직장 선배님이든 뭐 몇 분들이 지금 뭐 배지 달고 또는 뭐 더 높은 자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가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좀 아쉽더라고요. 공고한 지지 기반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여당이랑 또는 야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마치 좀 뭐라 그럴까요? 이용해 먹는 그렇죠. 네네. 그런 듯한 모습도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걸 보여주려면 자꾸 스윙 보터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둬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최초의 화두.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또 후배님들이 헬조선이 아니라 참난 운 억세게 좋아서 한국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하여튼 교수님 너무 바쁘시고 한국에 와서 또 하실 일이 너무 점점 많아지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건강 챙기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짬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